자, 여러분 8주차 2교시입니다. 자, 지금 이른 아침이거든요. 날씨는 좋고, 그죠? 자, 새소리는, 새는 아직 안 일었는가 봐요. 새소리가 안 들리네. 자, 오늘은 자료의 시각적 분석 방법,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227쪽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의 시각적 분석 방법에서 시각적 분석 요인들을 또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분석 요인들 보면은 자료의 수준이라든지 경향, 변화율, 중첩도, 적각성의 정도 등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뭐 좀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7쪽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놨는데 그냥 이렇게 뭐 정의 부분만 딱 요약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자료의 수준부터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료의 수준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프의 세로좌표에 나타난 자료의 크기를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료의 수준을 가지고 세로좌표에 나타난 자료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평균성값에 대한 이렇게 공식들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자료의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 상황 내에서 자료의 수준은 자료의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평균값이죠, 그죠? 평균값을 얘기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상황 내에서의 수준을 의미하는 평균선을 그리는 방법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한 상황 내의 모든 자료점의 y축 값을 합한 것을 그 상황 내의 전체 자료점의 수로 나누어 얻어진 값을 x축과 평행하게 그어주면 그게 이제 평균선 값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평균값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건 뭐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료의 경향. 자, 경향하고 경향선이 나오죠, 그죠? 경향을 한번 봅시다. 한 상황 내에 있는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자료 분석에서 자료의 경향이 확실히 바뀌면 자료의 수준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경향이 확실히 바뀌면 자료의 수준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지면은 수준이라든지 평균값이 높다 낮다 이게 그렇게 그닥 그죠? 우리가 자료의 수준 부분들에 치우쳐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미하게 값이 나타나는 경우 중재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비교 설명하는 계속 이렇게 중재의 효과 부분들을 좀 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나타나는 걸로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의 부분들에서는 자료의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그죠 데이터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자료의 경향 이 부분에서는 경향이 어떤 방향과 변화가 확실하면은 굳이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제시를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그죠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향선은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직선. 이제 기울기를 얘기를 하면 돼요. 끝근선 그래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경향선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어떤 기울기가 좀 완만한지 아니면은 좀 경사가 좀 많이 짙는지. 완만한 경우에는 사실 완만한 게 거의 수평으로 누워 있으면은 어떤 중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빈도가 좀 어떻다? 거의 변화가 많이 없다든지, 그죠?
조금 있다든지 미세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정도고, 경향선 자체가 이렇게 기울기가 좀 이렇게 좀 여기 막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면은 어떤 중재 효과 부분에서 굉장히 그죠? 상승 곡선을 타고 간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흐름을 탔다.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공부할 때도 보면은 언제는 안 되잖아.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막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이런데 어떨 때는 어때? 오, 오늘 공부 좀 되는데 이런 게 있지. 자, 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아유, 그건 아니지, 그지? 그냥 딱 오는 사람도 있을 걸 느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뭐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기울기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쭉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경향선이란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서 경향선 그리는 순서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쭉 나타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228쪽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고, 저 2분 이제 중앙 2분 경향선까지 그래프 E에 나타난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향선은 뒤에 우리 그림 6-26에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경향선을 바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그죠? 자, 그럼 229쪽에 여러분들 한번, 자, 순서대로 이거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하고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자료점의 총 개수를 총 개수의 2분의 1을 수직선으로 구분. 자, 그죠? 수직선으로 구분했다. 여기 2분의 1. 자료점이 그러면은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자료점이 총 몇 개인지 먼저 세워가지고 자료점의 총 개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수직선으로 구분해 준다는 얘기죠. 상한선 끄듯이 이렇게 쭉 수직으로 절반으로 나누어 주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자료점이 10개가 뭐 짝수개가 아니고 홀수개다. 그럼 그걸 반을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 나온다. 자료점의 총수가 홀수일 때는 위치상 X축을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자료점을 지나가도록 이제 구분선을 이제 그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A에서는 뭐 5와 6획이 사이에 모두 몇 개예요? 5개씩이죠. 그죠? 그러니까 10개니까 이렇게 사이에 이제 그어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으로 나눈 자료점에서 X축을 중심으로 한가운데 날짜나 획에 해당되는 자료점을 찾아서 표시하고 그리고 그 자료점을 지나도록 세로좌표와 평행이 되는 수직선을 이제 그어줍니다. 자, 획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 그죠? 어딥니까? 3획이하고 8획이 이렇게 그어져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자료점의 수가 짝수이면 자료점과 자료점의 중간 부분에 표시하고 수직선을 긋고 반으로 나눈 나머지 자료 동일한 방법으로 수직선을 그어서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되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6-26에 B에 보면은 5개의 자료점이 있고 그죠? 그리고 X축을 중심으로 가운데 획인 3획이 자료점을 지나며 Y축 평행하는 세로선을 이제 그어주고 자 그리고 B의 이제 오른쪽편에도 어떻게 한다고? 자료점이 5개 있으므로 가운데 획인 뭐 8획이를 지나는 자료점을 지나며 Y축과 뭐 한다고? 평행이 되도록 다 Y축과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C로 넘어가죠. 반으로 나뉜 자료를 가지고 Y축을 중심으로 자료의 중간값을 찾아서 각각 표시하고
그 자료점을 지나 가로좌표와 평행이 되도록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교차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으로 나뉜 나머지 자료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평선을 긋고 자, 왼쪽, 오른쪽 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C의 어떤 왼쪽 반의 자료점 값을 Y축을 중심으로 차례로 나열하면 뭐 1, 2, 3, 4, 5이므로 자료의 중간점인 3에 해당하는 자료점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어서 B 그래프에서 그어놓은 세로선과 교차점을 만들죠. 그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쭉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래프의 오른쪽 반에서는 자료의 값을 Y축을 중심으로 차례로 5, 6, 7 자료값이 그지? 이므로 중간점이 5에 해당하는 자료점에 가로선을 그어서 어떻게 한다고? 교차하도록, 세로선과 교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선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D, 반분된 자료의 양쪽에서 각각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여 만든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이제 구해진 선을 기울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교차한 선과 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 어떤 기울기선을 우리가 경향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중재 부분들의 어떤 변화의 비율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변화율, 뭐 비율보다는 변화율, 이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효과를 좀 더, 좀 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어필할 수 있겠죠. 그죠? 경향선의 기울기가 좀 이렇게 완만한가 하고 급격한가 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중재가 끝나고 이제 일반화 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안 내려오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중재 부분에서 아주 그죠? 우리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E에 보면 이 이제 두 교차점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자료점이 동등한 수로 이분되도록 수평해가지고, 수평해서 이동해가지고, 뭐, 중앙 이분 경향선 해가지고, 뭐, 이중 경향선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앙 이분 경향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경향선을 중심으로 자료점이 동등하게 어떻게 된다고? 수평으로 5개씩 이분되도록 수평하여 이제 선을 그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일단 경향선은 우리가 어떤 학습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울기를 통해서 경향선을 구해서 이 아이의 어떤 진전도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진전도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경향선을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향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못해가지고 거의 평행해버리면은 사실 어떤 학업 성취의 진전도 부분들에서 진전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뭐 없다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떤 학습에 이 아이들이 개별화 이제 플랜을 짜서 하고 있는데 그 진전도 부분들이 없다. 경향선을 보니까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한 학기 갈 동안 계속 그런 상태대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여기 해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길게 이렇게 쭉 가져가면은 그 경향선을 장기로 이렇게 한 학기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이 경향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기 쉽게 우리가 그 결과나 이런 뭐 효과 부분들로 판단해서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그 경향선 부분이 뭐 별 완만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중재 부분들을 수정해서 아니면 이 아이가 뭔가 학습의 어떤 목표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다 하면은 그 부분들을 이 아이에 맞게
좀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낮춰가지고 하면 조금 더 성취나 진전도 부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누가도표에서도 봤듯이 확인을 하고 다양한 형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향성 부분들까지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쭉 나와요. 자, 230쪽에 보면 자료의 변화율,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죠? 자료의 변화율은 자료 수준의 안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향선을 중심으로 자료가 퍼져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데 주로 자료의 y축 값의 하한선 값과 상한선 값으로 그 범위를 나타내고 자료 분석에서 변화율이 심한 경우에는 자료가 안정될 때까지 좀 더 많은 자료를 구해보아야 한다. 자, 뭐 이게 변화율이 이제 들쭉날쭉하다. 변화율이 보면 나중에 그래프에 나와요. 233쪽에 보면 6-29 그림에 보면은 이게 뾰족뾰족한 거 있죠. 들쭉날쭉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심박신 뛰는 거 이게 굉장히 뭐 거짓말 탐지기 하면은 팍 거짓말하면 이렇게 하듯이 그지 그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안정적이지 않잖아, 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최소하고 맥시멈하고 미니멈이 이렇게 좀 변화율이 그렇게 안 많아야지 우리가 어떤 행동 부분, 우리가 문제 행동이나 뭐 어떤, 그죠? 뭐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야지 어떤 자료의 변화율 부분들이, 안정도가 떨어지면은 이걸 어떻다. 자료값으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될 때까지 더 자료들을 이제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회기를 좀 더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이 변화율이 계속 그렇게 안정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재에 있어서는 좀 더 수정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뭐 변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연구 설계부터 딱 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막 이런 걸 할 수 없지만은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생활 안에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황 간 자료의 중첩 정도, 그리고 두 상황 간의 자료가 세로 좌표 값의 같은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중첩 정도는 여러분들 보면 두 상황 간 자료의 세로 좌표 값하고 서로 중첩되지 않을수록 자료의 변화를 잘 이제 나타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첩 정도는 6-30에 보면은 그림에 나와요. 자, 기초선하고 중재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선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료값을 보면은 이게 뭐 1, 2, 3, 4에서 기초선, 그러면 5에서 12까지 기초선 있는 데서 중첩되는 범위가 기초선에 좀 맞춰지겠다, 그지? 기초선이 이제 자료점이 낮으니까 그러면 0, 2에 이렇게 기초선에서 자료점이 0, 2에 속하면은 중재 기간에도 자료점이 0에 속하는 게 몇 개가 나타난다. 그 자체를 이제 중첩 정도라 해서 전체 자료점이 그럼 모두 몇 개가 돼요? 4개, 4개를 되면은 8개가 되겠지, 그지? 8개 중에서 뭐 중첩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4개가 이제 같잖아, 그지? 그러면은 중첩 정도는 전체분의 뭐 자료점 4개 요걸 가지고 이제 비율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황간 자료의 중첩 정도, 중첩 정도는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효과의 즉각성 정도,
효과의 적각성 정도도 중재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상황의 마지막 자료와 다음 상황의 첫 자료 사이의 차이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재 효과의 적각성이 떨어질수록 중재와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도 어떤 중재와 행동 간의 어떤 기능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효과의 적각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재 효과는 적극적일수록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재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평가하고 한 상황의 마지막 자료와 다음 상황의 첫 자료 사이의 차이 정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적각성 정도 이 부분은 효과가 빠른 시간에 탁탁탁탁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값을 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시각적 분석 방법에서 그래프의 자료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한 상황 내의 자료값들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황과 상황을 비교해서 자료값들을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으로 구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각 자료값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과 상황 간의 이제 자료값들을 변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기초선 중재 유지해가지고 6-27에도 나와 있듯이 이 상황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자료점들의 뭐 연속 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자료 분석을 위해서 한 상황 내의 자료값이 뭐 적어도 몇 개,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선에서는 뭐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뭐 어떤 공식이 있다 했죠, 그죠? 369 이런 식으로 하고 뭐 2개 이렇게 자료점을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의 수준이는 되도록이면 3개 이상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자료값을. 그래서 경향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이상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수입된 자료점의 수가 많을수록 명확한 분석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겠죠, 그죠? 자료점이 일단 수집된 자료점의 수가 많으면은 좀 더 어떤 뭐 평균을 낸다든지 그랬을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명확한 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의 이제 수준 분석. 자료의 수준 분석은 일단 뭐 요 2가지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자료의 안정성과 변화 정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평균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제 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의 수준은 세로좌표 값으로 표기되는 자료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안정성과 변화 정도, 이 2가지가 이제 좀 포커스죠, 그죠? 그리고 한 상황 내에서는 자료 표시점들이 자료값의 평균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안정되게 모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학자들이 또 고민을 해서 상황 내에서 자료 표시점의 80에서 90%가 평균선의 15% 내에 들면 안정적 수준이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에서 90%가 평균선의 15% 내에 들면 자 그러면 뭐 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에서 자료 표시점이 10개인데 평균값이 20이고 y축 값이 범위가 0에서 40이라면 8개 내지 9개의 자료 표시점이 y축 값의 17에서 23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여기 한 15%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수준이라고 보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상황 간의 자료 수준을 비교할 때는 한 상황의 평균선 값과 상황 간은 이제 이렇게 기초선, 중재, 유지 다 이제 이렇게 한 상황이 이제 자료 이제 그 수준이 이제 그 상황간 비교할 때는 한 상황의 평균선 값이 나오고 다른 상황 평균선 각각 그 해가지고 값이 얼마나 서로 변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뭐 끝근선 그래프로 봐도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기초선에서는 뭐 1까지는 안 된다, 그지? 평균을 내보니까 한 0.5, 그죠? 반에 해당이 되는 한 0.5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세로 축에서 0이 여기에 꼭지점에 맞닥뜨리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조금 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재에서는 한 6 정도 되겠네, 그죠? 쫙 점선으로 쭉 따라가면 유지에서는 한 5 정도, 그죠? 자, 이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황간 평균선을 나타낸 그래프. 그리고 기초선에서 만약에 0.5 정도에서 중재에서 6 정도 이렇게 되었다 하면, 굉장한 고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떤 기초선에서도 어떤 문제 행동이 이렇게 V자,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행동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이제 어떤 기초선에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될 뭐 필요성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뭐 중재 안 해도 돼요. 그건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료의 경향 분석. 자, 한 상황 내에 이제 증가, 감소, 무변화, 그리고 상황 간 경향의 변화 방향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6-28에 다양한 이제 어떤 경향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향선을 가지고 보면 자료가 뭐 어떤 자료의 어떤 뭐 방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와 감소의 정도가 어떤지, 또는 뭐 자료의 경향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표시점이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경향을 밝히기가 쉽고 전반적인 자료의 경향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것을 좀 유의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모든 걸 다 이제 뭐 이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경향선이 경향이라고도 볼 수도 없잖아, 그지? 안정적인 수준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서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상황 내에서는 자료의 경향을 증가, 감소, 무변화로 나타내고 상황 간 자료에 비교해서는 경향이 변화하는 방향, 그죠? 방향이 증가해서 감소인지 무변화에서 뭐 증가를 나타내는지 그 부분들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28에 보면은 그래프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자료의 경향을 증가해서 감소. 자, A 한번 봅시다. 증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B는 무변화에서 수평으로 쭉 갔다가 감소. 그 다음에 감소해서 C는 증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지? 무변화에서 증가. 평행선이 있다가 이제 증가. 무변화 뭐 이런 식으로. 그지? EF는 또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의 변화율 분석을 보면 경향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자료의 분포 정도를 의미하는 변화율이 일반적으로 자료의 세로 좌표 값의 하한선과 상한선 값으로 그 범위를 이제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뭐 미니멈과 맥시멈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그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어떤 상황 내에서 상황선이 계속 상황선 나오잖아, 그지? 상황 내에서 자료의 변화율을 이제 크다, 작다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 자료에 비유해서는 각 상황 자료의 변화율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면 되니까, 상황, 그리고 한 상황 간, 이런 뭐 자료의 변화율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6-29의 그래프에 보면은, 그래프에 나타난 자료의 변화율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 자, A 같은 경우에는 뭐 들쭉날쭉하잖아. 그지?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굉장히 기폭이 크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자료의 어떤 안정적인 뭐 자료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증가의 어떤 이게 폭이 안정적으로 해야지 어떤 자료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일정하지 못하고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그 자료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자료가 작은 범위의 변화율에서 큰 범위의 변화율로 이제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면 되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의 중첩 정도 분석. 자, 자료값의 이제 중첩 정도는 상황 간 자료에 비교해서만 이제 사용한다. 상황 간의 자료에서만 비교한다. 그러니까 기초선 중재. 6-30 보면은 그림이 있죠, 그죠? 기초선 중재. 상황 간이에요. 상황 안에서만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상황 간 자료값의 중첩 정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상황의 자료 범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의 자료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자료점 수를 세어가지고 두 번째 상황의 자료점 총수로 나누고 그리고 뭐 100분율인가 100을 곱하는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한다고? 두 상황 간의 자료값의 중첩 정도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황의 자료 범위를 계산하고, 그죠? 기초선에서는 뭐 자료 범위가 0에서 2 정도 된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의 자료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자료점 수를 세어가지고 두 번째 상황의 자료점 총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죠? 중첩되는 게 0하고 2에 이제 머물죠. 기초선하고 이제 중재하고 이렇게 한번 보면.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자, 자, 100을 곱하면 100분율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거 문제, 뭐, 예시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0에 속하고, 기초선 자료 범위는 0에 속하고, 중재 기간의 자료점이 4개 돼 있죠. 그죠? 5, 6, 7, 1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잖아. 그지? 총 8개에서 4개가 같다. 해서 8분의 4 해서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중첩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중첩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첩 정도가 뭐, 이제 클 경우에는 경향의 변화 없이 중첩 정도만 가지고 두 상황 간의 자료의 변화를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첩 정도가 작다면은 중재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초선에 머무는 이제 이게 수치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죠? 어떤 중재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중첩 정도가 작아야지, 이 기초선하고 어떤, 중재하고의 중첩 정도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보면은 중재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프가. 기초선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문제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행동 중첩 정도 이 자료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안 나오는데 문제행동이 좀 이렇게 상향되는 곡선이다. 끝근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재는 5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5회기에서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4,
3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죠.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어디 있더라? 꺾은선 그래프가 앞에도 보면 많지. 뭐 상한간 평균선 나타내는 그래프도 보면은 그죠. 기초선 있고 중재가 딱 들어가면은 확실히 달라지죠, 그죠. 어디 여기는 이제 뭐 중첩되는 게 0, 1 기초선에서 0, 1이라면 6-27 그림이에요. 중재에서는 뭐 중첩되는 게 아예 없잖아, 그지? 이렇게 나타나서야지 중재의 효과가 어떻다. 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네, 아무튼 하고 그지? 자, 여러분들 뭐 책을 보면 잘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좀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뭐 내 그림, 내 논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이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니까 좀 부담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한 게 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석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제 요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중첩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상황간 자료에 비교해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뭐 중첩 정도로 우리가 막 많이 쓴다 안 쓴다 이거보다도 상한간 자료에서 보니까 기초선하고 중재에서 중첩되는 점수가 뭐 중첩되는 자료점이 많네. 아, 이러면 우리 중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 중재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경향선이든 뭐든가 뭐 그죠? 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료의 즉각적 변화 정도의 이제 분석 부분들, 여기에 막 이렇게 간단하게 중재 효과가 나타난 속도 평가를 하고, 자, 속도도 요즘은 좀 빨라야 돼요. 근데 빠르고 또 반복적으로 해줘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괜찮거든요. 길게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요즘은 뭐 속전속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누가 도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하고 수행하면은 또 이제 더 이상 그걸 표시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떤 속도전에서도 그렇게 해서 속도전도 내고, 왜냐면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일반을 할 수 있도록 축적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재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뭐 회기를 길게 해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도 자, 그래서 이제 한 상황 내, 이제 중재 기간을 회기를 길게 한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제 뭐 학습이나 습득이나 어떤 행동 형성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이렇게 쭉 1차선적으로 가기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좀 체계적으로 어떤 누가 도표나 뭐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변화 형성되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더 있다. 그래서 한 상황 내에 자료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상황 간 한 상황이 있고 그지. 그리고 상황 간 자료의 중첩 정도와 수준 변화 이 부분들도 볼 수도 있고, 시각적 분석은 여러 분석 요인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뭐 전체를 나타나는 자료가 있고, 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뭐 행동이라 하면은 내재화 문제라든지 외연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재화, 외연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분석을 하고, 그죠?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에서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전체적인 효과. 프리포스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끝근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죠? 그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변화율, 기울기, 경향선,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인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통해,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어떤, 내재화나 외연화 이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몇백 분율로 치면 몇 프로 정도가 달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경향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중첩 정도가 적고 중재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목적은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그죠? 자료의 시각적 분석에서 목적은 일단 중재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6-31하고 6-32에 보면은 자, 자료의 즉각적 변화가 무엇인가 일단 보면 두 상황 간 자료의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중재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 한 상황의 마지막 자료와 다음 상황의 첫 자료 사이의 차이가 크면 즉각적 변화가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겠죠, 그죠?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자료는 즉각적 변화 직후에 이전 상황의 자료 수준을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료의 한 가지 요인만으로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는 네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분석 방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종합해 보면 한 상황 내에서의 자료 분석에서는 자료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한 상황 내다 그리고 상황 간 자료 분석에서는 자료의 중첩 정도, 수준 변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분석 요인만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림 6-32에도 보면은 뭐 A 그래프에서 그 상황 간 자료를 비교할 때 두 상황 모두 변화율이 크도 상황 간에 서로 중첩되는 자료점이 없다면 중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B 그래프에서 보면은 상황 간의 자료의 중첩 정도가 크도 경향의 변화가 뚜렷하다면 중첩 정도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뭐 중첩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거 안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상황 내에 이제 자료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 간의 자료 분석 이런 중첩 정도 수준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자료의 이제 시각적 분석을 할 때는 여러 분석 요인을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보았죠, 그죠? 그래서 6-31하고 32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모든 자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기능평가도 보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할 것인지 중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의사결정하는 과정들까지 그래서 중재를 들어가서 또 뭐 변화, 효과, 그죠? 중재 결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그 그래프 그리기에 그래프의 어떤 시각적 분석까지 이렇게 좀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시각적 분석의 어떤 장단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단점 부분 잠깐 보고, 자, 장점. 통계적 전문 기술 없이 분석 가능하다. 일단 그래프를 갖다가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점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니까 개별 학생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한 결정이 가능하고 형성평가도 가능하다. 이 형성평가가 우리가 총괄평가에서는 전하고 후 뭐 이렇게 하니까는 뭐가 중간에 이상했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재 도중에라도 자료에 근거해 중재를 수정하게. 이게 맞아요, 그죠? 자료의 어떤 진전도라든지 경향선, 기울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료의 이제 안정적 수준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중재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더 우리가 자료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중재 수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가능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이 없다. 어떤 통계적 수치로 뭔가 확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냥 눈으로 이제
아, 이렇구나. 이제 이렇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어떤, 뭐, 실험 연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계 집단도 만들기 힘들고, 집단이 되어야지 우리가 통계 처리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점, 단점으로 우리가 딱 확인이 구분지어서, 아, 이건 별로다. 뭐, 쓰지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써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이 없고 숙련된 분석가의 주관에 크게 의존되고, 그죠? 근데 이제 그쪽만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가 이제 보려고 하니까, 그건 다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 분석은 자료의 연속적 의존성이 높고, 이게 왜냐면은 자료의 연속적 의존성이라면은 앞에는 우리가 앞에 나타난 자료점의 이제 연속선상의 어떤 자료값의 어떤 연결고리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료값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통계 분석은 각기 자료값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좀 대치되는 거죠. 그죠? 상반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단점들은 있지만은 결국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어떤 뭐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 개별 대상, 뭐 단일 대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밖에 사실 하기 힘들어요. 3명 정도 이렇게 뭐 아이들 중재할 때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차가 다양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된 동질 집단, 통계학에서는 동질 집단이라고 쓰기도 하고, 등질 집단. 이게 등질의 통제 집단,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시각적 분석의 어떤 논쟁점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형성평가도 가능하고, 그죠? 일단 중재 도중에 자료에 근거해서 중재 수정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처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뭐 선생님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돌리면 되지만은 이 통계값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이 통계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다시 통계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통계는 좀 알아놔면 좋겠죠. 그리고 학교 가서도 통계 부분들은 좀 해놓으면 네, 일을 많이 맡길 겁니다. 자, 진급하는 데는 좋아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목표에 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 대상 연구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으면 좀 키워가지고 좀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